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고항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취업자가 전년보다 10만 8천 명 늘어 증가폭이 13개월 만에 가장 작은 수준으로 둔화됐습니다. 1월 한파로 노인 일자리 사업이 늦어졌고 제조업과 청년층 고용은 구조적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같은 기간 실업자는 121만 1,000명으로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천 장수, 전남 곡성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모두 10개 군입니다.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은 해당 지역에 일주일에 사흘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유럽 자동차 기업 스텔란티스가 삼성 SDI와 합작으로 미국에 세운 배터리 기업 스타플러스 에너지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스텔란티스는 전기차 투자를 축소하고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스타플러스 에너지는 스텔란티스와 삼성 SDI가 북미 전기차 시장 공략을 위해 설립한 생산 거점입니다. 등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혜택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 후에도 무기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취지로 연일 공격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정부 권유로 시작한 등록 임대 사업, 보유세 혜택은 이미 사라졌는데 양도세 혜택까지 없애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은 SBS BDF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DF를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 임대 사업자의 양도세 혜택 축소를 시사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5월 9일 끝내겠다고 공언한 데 이어 또 다른 다주택자인 임대 사업자도 그대로 두지 않겠다고 압박하는 건데요. 다주택자 매물이 얼마나 나올지 그리고 전월세난이 심화되지는 않을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요번에는 임대사업자들입니다. 등록 임대사업자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양도세를 무기한 이렇게 중과하는 거를 예외를 줘야 되겠냐, 좀 곤란하지 않겠나, 이 얘기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좀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분명하게 끝내고 이제 임대사업자를 겨냥을 했는데, 권대중 교수님, 네.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가 그동안 조금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네. 어떻게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길래 이 제도를 지금 바꾸겠다는 거죠? 이게 그 문재인 정부 당시에 2018년도, 17년도 12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예. 당시에 이제 임대 사업자들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서 네. 등록 임대 사업자 제도를 도입하면서 양도세 중과세를 배제했습니다. 예. 물론 이거 말고도 뭐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도 감면을 해줬죠. 예. 그러다가 이게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 너무 혜택을 많이 준다고. 그래서 2020년도 8월달에 이걸 폐지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제 유예해 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5월 9일까지 팔게 되면은 양도세를 안 받는 걸로 예. 팔아라 이렇게 유도했는데 아직까지 집을 팔 사람 많지 않고 네.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또 한 번 정권이 바뀌면서 이재명 정부가 네. 이걸 팔으라고 이제 압박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하더라도 네. 당시에 그 혜택을 준 거를 소급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래 되면 정부의 모든 정책의 신뢰가 없어지게 됩니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잠깐만요.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지금은 의무 임대 기간이 이제 8년인데 네. 8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말소가 돼서 아파트를 팔 때 네.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 제도를 배제를 받는데 네. 그렇지 않고 배제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겠다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네. 예고한 건데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법률 불소 원칙에서 만약에 적용하게 되면
정부가 내놓는 정책은 전부 다 신뢰가 없습니다. 나중에 바뀔 가능성이 전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주택자들이 그 임대사업 등록 낸 거에 대해서는 이제 혜택을 안 주는 건지 아마 준 거를 없애지는 못할 거라고 봐요, 저는.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윤수민 의원께 좀 물어봐야 되겠네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X에 올린 거로는 현재 등록임대차로 돼 있는 분들, 약간 2017년 때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그 12월부터, 사람들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 혜택을 없애겠다는 취지로 분명히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예, 뭐 과거의 이제 스토리를 보면은 17년도에 많이 증가했고 18년도까지도 그 등록임대사업자가 증가했던 추세가 있습니다. 이게 예. 주로 4년임대, 8년임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네. 이 이제 등록임대사업자의 만기가 거의 도래하는 시점이 올해, 내년 이런 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예. 이 부분들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제도를 정비하려고 봤더니 여기는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을 중과의 대상에서 빠져 있다라는 부분인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이게 과연 지금 시장에서 매물을 내놓도록 정책을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과연 이 매물들을 양도세 중과 유예가 됐을 때 그럼 이게 나올 수 있는 매물이 되는 거냐에 대한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 어디까지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예. 이게 어디까지 포함이 다 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뉘앙스 거기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부분은 일단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양도세 중과 혜택 배제를 받았던 부분들까지도 이거를 조금 혜택을 줄이 없는 쪽으로 만들겠다라는 뉘앙스는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아파트 등록임대차를 폐지했던 2020년이니까요. 그 전까지 했던 사람들까지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그러는데 지금 할 것처럼 계속 지금 받아들여서 임대시장이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술렁이고 있는데. 정책으로 혜택을 줬다가 네, 그런 거죠. 향후에 이거를 소급 쪽에서 없애버리면 예. 정부가 내놓는 정책은 모두 신뢰가 없게 됩니다. 이제 어떤 예가 있었냐면요. 예. 예전에 그 2009년도 1월 달에 수도권 지역을 비롯한 서울 지역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네. 16만 6천 가구였습니다. 예. 당시에 2009년도 2월 12일 날 2.1 대책을 내놓으면서 네.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취득세 50% 감면과 양도세 5년간 면제 혜택을 줬습니다. 네. 그러면 5년 후에 팔으면 면제가 되겠죠. 네. 근데 10년 후에 팔 때는 5년 동안은 면제하고 나머지 5년 동안 면제를 안 해줬습니다. 네. 그 기간 동안에는 인정해 준 거죠. 인정을 해줘야 된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적용한다 그러면 예. 양도세를 중과를 안 하기로 했던 2017년도 12월 이후에 2020년도 8월까지 사이에 등록한 사람들은 인정하고 2020년 8월이라는 시점이 의미가 뭡니까? 그때부터 폐지했어요. 아, 새로운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가 폐지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안 팔고 양도세가 계속 늘어난 거 있잖아요. 네. 그 이전에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예. 그 이후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인정 안 할 수 있어요. 이거는 혜택이 그때 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선별적으로 하면 몰라도 네. 지금 당장 그 혜택을 줬다가 전부 다 없애버리게 되면 정부가 내놓는 정책에 대해서 그나마도 신뢰성이 무너지지 않겠나. 그래서 네. 아마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의 의중은 제가 충분히 아는데 네. 이게 어떻게 적용해서 시장에 그 영향을 줄지는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정책이라는 게 상황과 어떤 의지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는데 사실 네. 국민들은 그게 어느 정권이 됐든 정책을 믿고 어떤 행동을 한 거니까 그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면 좀 곤란하겠지만 현재는 이제 집값을 잡아야 된다는 워낙에 절대절명의 중요한 과제 때문에 지금 양도세 중과 배제를 없애겠다 이렇게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다는 게 우리 권대중 교수님의 생각인데 도대체 그 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그 아파트라든지 또는 비아파트가 얼마나 되길래 지금 문제가 될까요? 근데? 네, 24년 통계를 살펴보면은 매입 임대 규모가 한 71만 원, 72만 원 정도 된다라고 예. 통계로 되고 있고요. 서울의 전체 주택으로 봤을 때는 한 30만 호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지금 정부가 가장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은 아파트에 대한 부분이었고 아파트. 네. 사실 이 뭐 매입 임대 주택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에 대한 부분들을 과연 임대 주택으로 보는 것이 맞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은 많긴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아파트가 얼마나 되냐라고 봤더니 뭐 4만 4천 호 뭐 이 정도 규모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결국 이거는 뭐 또 SNS 통해서 또 말씀하신 부분도 네. 있기도 하고요. 네. 근데 서울에 이게
특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은 게 네. 서울 전체 주택 중에서 아파트가 얼마나 되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울의 집이라고 했을 때 아파트의 비중은 한 40%가 조금 넘습니다. 40%가. 예. 그런데 지금 매입 임대로 등록된 것들 중에 아파트의 비중은 사실 30만 원 중에 한 4만 4천 원, 뭐 5만 원 잡더라도 한 15% 내외라고 15%. 보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우리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거 유형에서 비교했을 때 네. 매입 임대에 등록된 그 주택 비중에서 아파트는 사실은 적은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시장 규모로 봤을 때 네. 지금 서울시장의 아파트 매물의 규모가 한 6만 개 정도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가 나오는 게 6만 개 정도로 예. 보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 4만 개 거의 뭐 5만 개까지 될 수 있다고 보면은 이 정도 규모가 나온다면 새롭게 매물로 나오면은 시장의 매물 규모가 2배로 확 증가하는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결국 이런 식으로 매물을 많이 늘림으로써 공급이 확대되는 형태의 정책 효과를 기대를 하는 부분이고 거기서 수요자들이 좀 선택을 하면서 예. 심리적 안정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이제 정책적인 계산들이 그 이면에 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계산대로 그러면 아파트 매물이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없앤다면 나올까요? 나올 수밖에 없나요? 그럼? 지금 만약에 그 물량이 다 나온다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요. 예. 입주 물량이 11,153가구입니다. 상반기에. 상반기에. 이거 거의 2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주는데 예. 그러면 다주택자가 100%다 내놓겠느냐? 저는 뭐 전혀 아니라고 봐요. 물론 이제 또 등록 임대를 한 시점도 있기 때문에 네. 만기 되는 시점도 8년 임대 만기 시점도 좀 다르겠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정상적인 평수의 그 주거가 되는 예. 뭐 20평, 25평짜리 같으면 모르는데 예. 이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사람들은 비합부터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네. 뭐 10평 전후, 15평 전후가 많아요. 네, 등록 임대 당시 가격 제한이 있었죠? 6억 원인가? 그 네. 정도 그러니까 이하였죠? 작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살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아. 이게 이제 문제예요. 집을 장만하는 사람이 10평짜리 집을 사지는 않거든요. 예. 결국에 그거는 뭐 1, 2인 가구나 뭐 젊은 사람들 청년 측의 그 임대주택이지. 네. 이것까지도 만약에 규제한다 그러면 매물이 나와도 매매가 안 될 것 같아요. 매물이 네. 나오더라도. 뭐 대출 규제나 뭐 임차인이 있어 이건 두 번째 치고. 예.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의도한 대로 매물이 나오면 좋은데 네. 제가 볼 때는 뭐 의도한 것보다 훨씬 못 미치게 매물이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규모가 작을 경우에 많은 양을 갖고 있지 않으면 예. 보유세 같은 경우가 그래 많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서울의 2주택 이상의 그 숫자가 2024년도 기준으로 보면은요. 네. 국가데이처의 그 자료를 보면은 37만 2천 명입니다. 이게 많지 않은 거죠, 사실은.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지방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지방에도. 네. 그러면 실제 그 한 20만 명 정도라 그러면 20만 명이 다 내놓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자, 이 매물이 얼마나 이 다주택자들, 임대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매물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영향이 달라질 텐데 거기 대부분 이제 전월세 사는 분들이 좀 걱정은 할 수. 만약에 이게 이제 매물로 나와서 팔린다면 실제 거기에 전월세로 사시는 분들은 좀 걱정할 것 같아요. 그 동안에는 임대료가 5%로 제한이 돼 있고 임대 의무 기간 동안에 충분히 살 수 있어서 편안하게 살아왔는데 이게 그게 달라지니까 이런 건 시장에 나온다는 전제로 보면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게? 일단 뭐 두 가지 측면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 이제 내가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는 젊은 층들은 아무래도 지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예. 급매를 사야지만 조금 그래도 저희가 지각 비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집을 못 사고 기다렸던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의 보상은 기대한 상태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전세 임차인들을 내 집 마련 수요를 옮기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게 첫 번째 예. 효과일 것 같고요. 예. 반대로 이제 기존 임차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 매입 임대 이런 것들이 양질의 또 그 임대주택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한선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안정적으로 임대를 영위를 하면서 예. 상한선도 제한을 받아서 저렴한 가격에 임대주택에 살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사라지게 되면은 시장에서 괜찮았던 임대 매물들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인식들을 가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임차인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좋은
임대 매물들이 사라지는 그런 좀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예. 사실 지금 이런 것들은 좀 더 아예 큰 관점에서 보는 건데 현장에서 가장 지금 네. 두려워하시는 부분들은 예.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예, 아무래도 이제 임차인들은 나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고 예. 이렇게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계속해서 뭐 임대나 이런 부분들을 임대주택들을 계속 집주인이 거주하는 방향에서는 매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네. 나는 계약갱신 청구권 쓰면 더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착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아, 계약갱신 네네. 청구를 쓸 수 없다는 거죠. 예, 없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예. 약간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서 예. 나는 살 수 있는데 이 권리를 박탈당한다라는 인식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박탈해가면서까지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사는 사람에게 혜택을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불편함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네. 이 임대사업자 제도라는 게 민간 임대 공급을 좀 늘려주고 뭔가 임대 시장을 조금 건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상당히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아까 이제 부정적인 그 투기를 촉발한 부정적인 것 때문에 제도가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는 좀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유사합니다. 우리하고? 임대 기간이 2년이고 예. 연장해서도 살 수 있고 예. 5% 제한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호주나 홍콩 같은 경우는 1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보호를 안 해줍니다. 예. 근데 거긴 대외 이제 전세가 아니고 월세 제도이기 때문에 예. 월세 보증금은 한 달에서부터 3개월 정도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강력하게 임차인을 보호하는 가장 큰 주된 나라가 뭐 영국이나 네덜란드 같은 데도 강력하게 하는데 예. 다른 적은 거의 유사합니다.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제도가 잘못되어 있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최소한 10년도 보장합니다. 네. 독일은 임대주택이 안정된 것 같아요. 예. 프랑스도 한 3년 정도 되면서 네. 연장해서 더 살 수도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우리는 2년으로 한 번 더 살면 4년을 살죠. 네. 거기에 비해서는 약하지만 그래도 이웃나라 일본이나 네. 또 미국과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살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네. 유사하다고 봐야 됩니다. 임대를 한 이런 다주택 등록 임대인 협회도 있는 모양인데 거기서 상당히 이제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자기들이 이제 임대 규정을 잘 지켜가면서 뭔가 착한 임대인 역할을 많이 해왔는데 그렇게 믿고 그런 그 규정을 준수하는 데 따라서 세제 혜택을 줘왔는데 이게 정부와의 어떤 분명한 계약 아니었느냐. 근데 이걸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느냐. 그런 굉장히 그 반발이 심한 것 같아요. 한국의 민간 임대 시장의 구조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네. 뭐 제도적인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 네. 그 공급하는 주체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공급하는 한국은 주체가. 대부분 다 개인들이 예. 결국 우리 개인들이 주택을 다가구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들을 공급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면은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버블 붕괴 이후에 기업들이 그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자로서 역할을 많이 해오고 기업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많이 들어보셨던 뭐 리츠라든지 예. 이런 제도들을 활용을 해서 기업이 민간 임대의 주된 공급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특징이란 부분이고요. 예. 미국도 사실은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좀 개인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 미국은 또 주택 유형 자체가 단독이 많다 보니까 예. 그런 것들은 개인들이 공급을 하는데 반대로 우리가 말하는 콘도미니엄, 아파트 이런 것들은 또 기업들이 임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약간 믹스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이렇게 공급하는 주체들의 차이에서 기업이 하는 경우에는 또 이런 그 짜맞춰져 있는 제도의 네. 틀 안에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는 것이 또 특징이었고 반대로 개인들이 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앵커님 말씀하신 그런 협회나 이런 데서 봤을 때 이 개인들의 사유권 재산이 침해를 받는다. 예.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아까 이 권대중 교수님 말씀처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임대사업 등록한 분들까지 다 과연 중과 배제 혜택을 없앨 거냐는 건 굉장히 초미의 이제 관심이에요. 네. 지금 없애겠다는 취지로 분명히 이재명 근데 대통령이 원래 그 제도 신호를- 도입한 취지가요 두 가지였어요. 예. 등록을 해서 안정적으로 임차인이 살 수 있게 만드는 거고요.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전세금에 대해서도 최소한 과세하자. 네. 지금 현재 전세 보증금 3억이 넘는 경우 관주속도로 과세하거든요. 예. 이 두 가지 취지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등록을 유도한 거죠. 그런데 이제 뭔가 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었고 이제 좀 공급을 좀 늘려야 되니까 구축의 공급을 늘려야 되는 차원에서 정부가 정책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이 또 하나 그동안 대통령이 계속 얘기했던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해서 이제 구현철 부총리가 대통령에게 이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보고를 했고 아주 명확하게 발표는 이제 곧 내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강남 3구 용산은 이제 4개월 정도
그밖에는 6개월 정도 시간을 주겠다는 거. 이건 어떻게 그리고 봐야 돼요? 입주는 2년 이내에. 입주 2년 이내. 예,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줄 건데요. 예. 지금 당장 만약에 5월 10일 이후부터 물린다 그러면 임차인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임차인이 많이 나오게 되면 임대 금액이 또 올라갈 수 있어요. 당장 또 구할 수도 없고. 네. 근데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임차인들은 2개월 내지 6개월 내에 나가라고 통보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나갔을 때 집도 없잖아요. 또 네. 계약갱신 청구권을 허용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월 이내에 계약 내지 잔금까지 가야 됩니다. 4개월 안에. 6개월 내에 가야 되고. 예. 그런 다음에 그 소유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실입주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2년 내에 입주해라 이 얘기거든요. 2년 내.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사이에 입주 못하는 거는 갭 투자로 있는 겁니다. 네. 정부가 지금 갭 투자를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인정하는 거죠. 예.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이제 그 임차인들이 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그 매수자가 있겠는가? 네. 그것도 좀 지켜볼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대출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 사기도 어려운데 대출이 된다 하더라도 예. 무주택자만이 이 집을 살 수 있잖아요. 무주택자는 그 토지가 해가지고 구역에서도 살 수 있는 거죠. 네, 살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허가를 받고 살 때 내가 살고 있는 전세금을 찾아가지고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네. 잔금을 집어넣고 내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나갈 때까지는. 그 차이만큼은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도 또 6월로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내놓은 건 유예를 줘서 4개월, 6개월 내에 잔금까지 치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입주는 2년 내에 하라고 하는 건데 과연 시장에서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가는 좀 다른 의문이에요. 우리 윤수민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무주택자는 그러면 그 집을 살 수 있다 그러면 자기가 어느 곳에 살고 있는 거에서 또 나와야 되고 여기 새로 들어가고 이게 시점이 잘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이제 항상 가장 힘든 게 집 거래할 때 제일 힘든 게 시점 맞추는 게 예. 제일 힘들긴 합니다. 예. 또 뭐 인테리어가 또 들어가게 되면 또 여기도 예. 기간도 연장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뭐 이게 4개월이 짧냐 기냐에 대한 부분들은 예. 사실 할 수 있냐 이 기간 내가 이 4개월이라는 기간이 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냐라는 부분들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이 4개월. 그런데 물리적으로 못할 기간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인 인식인 것 같긴 합니다. 물론 네. 과거에 3개월 이런 것들도 이야기가 있긴 했는데 뭐 3개월은 솔직히 좀 짧다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지만 네. 뭐 한 달 늘려준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4개월이면은 통상적으로 준비를 하고 거래를 예. 하는 데 들어가는 기간에서 촉박하지만 그래도 못하는 수준은 아니다. 네. 이것도 경남과 용산에 한해서만 4개월이고 나머지 지역은 6개월로 6개월. 이제 유효를 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본다면은 시장에서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계약갱신 청구권 써서 2년 넘게 사는 건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무주택자가 살 경우에. 아니요. 예. 그 계약갱신 청구권은 2년까지는 살 수 있게 지금 그렇죠. 임차인들한테 첫 기간만 보호합니다. 해주는 것이고 네, 그 네.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까지 써서 네. 2년 더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네. 예, 그런 제도가 있는 것이고. 지금 만약에 지금 당장 나갈 때가 돼서 더 살겠다 그러면 팔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어요. 2년까지 살 수 있게 해놓기 때문에. 2년까지 네, 살 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안 되겠죠. 그렇죠. 이게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곧 발표가 될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과연 파는 걸 어떤 시점에 조정해야 될지 아주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또 하나 공급 문제에서 조금 논란을 빚고 있는 게 여전히 저희가 이 시간에도 몇 번 다뤄봤습니다만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가구수 문제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8천 가구까지는 좀 받아들일 수 있는데 10,000 가구는 좀 곤란하다. 2년이나 늦어진다. 2천 가구를 늘리면 국제업무지구가 2년이나 늦어질 수 있어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공사 기간이 좀 늘어날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전가가 늘어나는 것에 따르는 교통 문제나 환경 문제나 또는 도시 기반 시설 문제나 학교 문제나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늦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네. 뭐 기간을 딱 정해서 뭐 1년이다 2년이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예. 세대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공사 기간이 늘어날 거고요. 네. 당연히 기반 시설도 확충하다 보면 늘어날 겁니다. 네, 바꿔야 지금보다는 생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네, 그런 부분들에서 서울시가 국가적인 유인에서 물러서서 수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공사 기간이나 뭐 이런 것부터 늘어나는 게 아니고 예. 인근 주민의 설득과 지방자치단체하고의 협의가 늦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늦어질 것 같아요. 협의가. 네, 그러니까 당장 뭐 용산구청장 입장에서도 용산구에서도 반대하고 주민들이 또 상당히 반대하고 있고요. 예. 또 서울시도 애당초 8천 가구에서 물러날 뜻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6.3 선거 이후에 누가 시장 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것 같아요.
만약에 민주당이 시장이 된다면 속도전을 내서 빨리 갈 수 있고요. 예. 만약에 지금 그 오세훈 시장이 재집권한 재시장이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협의 과정이 좀 늦어질 수 있고 이런 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된다라고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네요. 6.3 지방선거가 또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네요. 또 하나의 이슈 정부가 발표한 거죠. 부동산 관련 범죄 조사를 위해서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부동산 감독원. 금융회사는 이제 은행 감독원이 감독을 하는데 이게 부동산 감독원을 새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11월쯤 뭐 출범하겠다는 건데 영장 없이도 담보대출 내역을 다 볼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어떤 무슨 이상한 자금이 온다든지 부실 거래 여러 가지 문제를 다 들여다보겠다는데 이건 어떤 취지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주택 시장에서 좀 우리가 규제를 하고 있고 규제를 받고 있다라고 소유자들이 느끼는 부분들은 사실은 거래를 하고 난 이후에가 많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부동산원에서는 이 자금 조달 계획서의 내용이 맞는지를 평가하고 네. 그 이후로 국세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좀 적당하지 않게 금전 이동한 부분들이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 결국 이 모든 과정들은 다 주택을 구입하고 입주하고 심지어 뭐 2년 후에 자금 조달 계획서 이런 걸로 연락이 왔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국세청 연락이 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네, 그런 건데 지금 이제 감독원이 출범을 하게 되면은 이 사전 조사부터 보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전 우리 조사도. 지금 시장이 형성된 상황에서 이 거래 이전의 것들, 이전에 있던 것들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다 조사를 하고 거기서 감독에 대한 부분들까지 기능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는 이것들을 조금 두려워할 수는 있습니다. 사후적인 부분들이 아니고 사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디에 어떻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거래하는데 뭐 불안함을 조금 겪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인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비싼 아파트 거래하는 사람들, 사는 사람들 돈의 그 출처를 조사한다 그러니까 조금 물론 지금 자금 조달 계획서 내긴 냅니다만은 그거는 조금 걱정을 좀 할 수도 있겠네요. 거래를 혹시 그렇죠. 위축시키지는 않을까? 문재인 정부 당시에 부동산 분석원을 만들려고 하다가 논란이 돼서 못했습니다. 부동산 분석은 똑같 네, 비슷한 똑같은 거였어요. 겁니다. 네, 유사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특별 사법 경찰권까지 준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죠. 우리나라는 지금 그 부동산 실명제에 금융 실명제까지 있어서 많이 투명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자금 조달 계획서를 가지고 국세청이 그 자금 흐름도 다 조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지금도 국토부와 부동산원은 이 불법 탈법 거래에 대해서 조사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한데 모아서 강력한 기구를 하나 만든다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에 이제 경찰권까지 준다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강제 수사할 수 있고 네. 또 의사에 반하지 않게 자금 흐름부터 다 열람할 수 있다는 게 예. 거래 위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좀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가 아파트가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 또 불법 탈법으로 증여 상속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지금도 조사하고 있지만 이건 더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도 법을 어기면 뭐 조사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조사를 해야 이제 되겠죠.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회사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는 거의 걸러진다고 볼 수 있는데 만드는 것 자체가 뭐 잘못된 건 아닌데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이거를 만약에 그 사법경찰권을 너무 남용하게 되면 이게 그 영장주의 원칙을 위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3자에 대한 그 피해를 줘서 이게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제3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검증한 상태에서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고 조사를 막 해 벌려버리면 시장은 오히려 더 위축되거나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늘리고 이런 세제를 동원하고 또 새로운 기구를 만들고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이제 부동산 관련 대책을 SNS를 통해서 예고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함으로써 집값이 조금 잡히길 기대하는 마음, 뭐 그건 대통령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그런 기대를 당연히 하고 있을 것인데요. 어떻겠습니까? 시장 안정이 조금 모양새가 좀
그렇게 좀 잡혀가고 있습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네, 실제로 지금 서울 아파트 매물들이 뭐 좀 늘어나고 있고 뭐 일각에서는 강남의 아파트 매물이 10%가 늘었다라는 이제 통계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11호 대책 이후에 가장 시장이 불안했던 부분들이 뭐였냐면은 예. 수요가 줄어들었는데 예. 공급이 더 많이 줄었더라는 부분입니다. 결국 수요자들은 몇 안 되는 수요자들이 집을 살려고 봤더니 네. 거래가 됐던 실거래가 주변에서 가격을 매물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셨거든요. 예. 결국 이게 안정화가 되려면은 그래도 내가 느끼기에 합리적인 선에서 매물 가격대가 나와줘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부분이고 이게 지금 점점 이제 늘어나는 추세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 감안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 정부에서 방향성을 잡고 있는 부분들 좀 네. 수요자들보다도 매물량을 늘려서 이 시장에서 거래가 원활하게 안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들은 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권대중 교수님 좀 짧게 좀 전망을 좀. 우선 정부의 그 정책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겠다. 예. 다주택자의 불로소득은 걷어들이겠다.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을 좀 안정시키겠다는 건 뭐 저는 공감합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속도전을 내다 보면은 이게 무력화음이나 또는 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참에 좀 그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획적 체계적으로 좀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신뢰성을 갖고 정부의 그 정책을 좀 믿고 따라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잇따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는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 교수,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코스피는 2,700에서 5,300까지 뛰었습니다. 지수가 100가량 뛰었지만 우리 모두의 재산이 배가 됐을까요? 손실을 본 투자자가 많다는 통계도 있죠. 이런 질문이 생각납니다. 앞으로도 증시가 계속 오른다는 보장이 있을까? 증시가 좋아지면 자산 불평등은 해소될까? 네, 부동산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지만 미래셋증권에서 애널리스트로 활동하셨던 주식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이광수 명지대 겸임교수 모시고 이런 증시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최근 주식책을 펴냈습니다. 제가 소개했지만 이게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주식에 관한 책을 썼어요. 한 1년 전에 부동산 책도 베스트셀러가 됐던데 이 책도 지금 주식책도 베스트셀러라는데 왜 이런 책을 쓰셨나요? 일단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제가 오랫동안 주식 애널리스트로 또 활동했기 때문에 주식 관련해서 많은 분들하고 좀 소통을 하고 싶었고요. 네. 또 하나 좀 문제의식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거예요? 아까 앵커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주식시장에 좋아지면 모두 다 행복할까? 행복할까? 네,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하고 싶었고 네. 또 그러면 모두 다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답을 한번 찾고 싶었습니다. 네. 그런 답을 찾기 위한 책이 제목이 진보를 위한 주식 투자더라고요. 이 진보 보수의 진보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한 걸음 더 나가자는 진보인 것 같기도 하고 돈 버는 데는 뭐 진보 보수가 따로 없을 텐데. 그렇습니다. 왜 진보를 위한 타이틀을 이렇게 잡았을까요? 일단 두 가지 의미가 다 있긴 한데요. 일단 향후 발전,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진보를 위해서 우리가 모두 다 투자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어떤 정치적 성향을 의미하기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특히 진보라고 하는 정치적으로 그런 분들이 주식 투자를 쉽게 말해서 불로소득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잘 못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주식 투자를 불로소득이라고 한다. 네. 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도 잘 못해요. 잘 안 하고 못 하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 주식 투자는 그리고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불로소득이 아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예. 이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다 좋아지는 세상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조금 자세한 얘기 앞서서 이렇게 네. 진보가 이제 주식시장에 대해서 조금 관심도 적고 잘 투자를 못하고 있는데 함께 해서 조금 한 걸음 자산 시장에서 그쵸. 조금 자산을 부풀려 가보자 네, 그러는데 네. 기본적으로 자산이라는 게 약간의 이 소득이라는 자산 불평등이 좀 있으니까 그쵸. 주식이 올라가면 자산이 많은 사람들의 주식값은 이 가치는 더 올라가고 네. 물론 진보도 조금 주식을 처음 시작한 사람도 자산이 올라가겠지만 여기는 조금 올라가서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근데 그 격차가 자산의 격차보다 지금 주식의 격차가 더 커요. 주식의 격차가. 네, 무슨 얘기냐면 순자산 분위별로 보면 예. 5분위가 네. 평균적으로 주식 펀드 등 상품에 7,500만 원을 들고 있거든요. 아, 7,000원 평균. 네. 네. 근데 자산이 적은 1분위는 74만 원밖에 없어요. 네. 100배 이상의 차이가 나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산이 이렇게 차이가 안 나요. 아, 자산은 차이가 안 나요. 주식의 차이가 100배가 나요. 아,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 이 상태로 앵커님 말씀대로 주식시장이 5천이 가고 뭐 7천이 가고 많이 간다. 예. 그러면 불평등 자산의 격차는 훨씬 더 커지겠죠. 커질 수 있다. 그런데 왜 자산보다도 주식의 격차가 이렇게 크냐? 더 크냐? 그건 뭐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첫 뭡니까? 번째는 뭐냐면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았어요. 네. 그래서 뭐 주식시장 좋아진다고 하니까 기껏해 어느 정도냐면 ETF 한 100만 원 사볼까? 네. 뭐 이 정도예요. 어. 그러니까 그게 격차를 만들었다. 잘 모르는 거. 아, 관심이 없어서 잘 두 번째는 모르는구나. 근원적인 한계도 있죠. 뭡니까? 뭐냐면 유동자산이 많지 않으니까. 근데 두 번째는 어쩔 수 없는 건데 네. 첫 번째 문제의식을 가졌고 예. 그러기 위해서 제가 좀 도움을 드려야겠다. 아, 그분들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알게 해야 되겠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제가 끌어올려야겠다. 아. 그런 목적이 좀 있었습니다. 네. 뭐 광화문에서 머리띠만 두르지 말고 이 증권 시장도 좀 쳐다봐라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앵커님 제가 책 광고를 하는데요. 네. 버스에만 했어요. 버스 광고만. 왜요? 저는 버스를 타고 매일 일터를 나가시는 분들한테 읽히고 싶었어요. 네. 네, 여러분 노동도 되게 중요하고 고귀한 거지만 우리가 투자도 같이 고민해보자. 네. 네. 그렇죠. 증시의 발전과 함께 우리 삶에 우리 자산도 조금 늘려보자. 그렇습니다. 이거 뭐 불로소득도 아니고 부자들만 하는 게 아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거잖아요. 그게 되게 또 주식 투자의 특징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적은 자본으로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이 시장은 제로성 게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누군가 돈을 잃어야만 꼭 돈을 버는 거 아니거든요. 네.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서 이래서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있죠. 안 산 사람들. 그런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좋잖아요. 네. 예를 들면 예. 그것처럼 주식시장을 어쩌면 예. 가장 진보적인 투자 행위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네. 자, 그럼 우리 시장으로 한번 이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런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식시장에 좀 관심이 없어서 요즘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주식시장이 너무 오르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꼭 이런 이 진보를 위한 주식도 책이 아니더라도 야, 요즘 시장이 왜 이래 하고 이제 뛰어들었을 것 같은데 우리 5천 지금 넘어서 5,300 정도에 5천 내는 안착했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상황을?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주가를 결정하는 건 결국 이익에다가 배수를 곱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주식시장이 이렇게 5천까지 특히 코스피 지수가 오른 건 네. 이익의 증가 속도가 빨랐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아, 이게 증가 속도가 그러면 안정성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코스피가 2배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PBR이 1.6배, 1.7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부담 있는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뭐 5천에서 크게 앞으로 흔들리지는 않고 여기에서 오히려 역사적으로 일종의 지지대가 형성된 거 아닌가? 지지대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로 보면 1980년대 후반에 그렇게 한국의 주식시장이 한 200% 오른 경험이 있고 네. 또 2000년대 초반에도 200% 오를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지지대가 어떻게 형성되냐면 1000, 2000씩 형성되기 시작해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갑자기 5000이 이렇게 5,000이 형성되는 올라가서, 거죠. 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부담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럴 수도 있지만 워낙에 작년에 너무 빨리 뛰었고 1월 달에도 빨리 뛰었고 그렇기 때문에 야, 이게 앞으로 변동성이 크다. 이게 너무나 위험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꽤 많은데 그래도 한 5천대가 상당한 탄탄한 지지대 역할을 한다고 이제 보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증시가 계속 저평가 받아왔잖아요. 네네. 많은 요인이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런 요인들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이제 되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돼가는 과정이고 예. 더 앞으로 갈 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갈 길이 많다. 그 중에서 전 가장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봐요. 어떤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한국 주식을 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다 미국으로 달려갔는데. 네. 네. 기관도 마찬가지고 예. 연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오랫동안 애널리스트 하면서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외국에 제가 주식 팔러 다녔거든요. 네. 한국 주식 사세요. 예. 월스트리트 가서 투자자들 만나서 한국 주식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뭐라고 당신들은 생각하냐? 왜 그러냐고 생각하느냐? 네. 뭐. 코리아가 왜 이렇게 한국 주식 시장이 저평가되어 네. 있다고 물어보면 그게 남북 문제나 뭐 전쟁 위협이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가장 큰 이유로 들은 게 뭐냐면 한국 사람이 한국 주식을 안 산다. 우리가 우리 주식을 안 사기 때문에. 네. 그런데 왜 나보고 사라고 하냐? 말 되네요. 자기네는 그게 외국 투자자들 보기에 그게 가장 큰 저평가 요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이건 너무나 그죠? 이해되는 부분이에요. 네, 너무나 상식적인. 예를 들어서 이 답변인데요. 물건을 파는데 주인이 안 써요. 주인이 안 사. 네. 근데 누가 이거 삽니까? 네.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한국 주식을 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그죠? 예. 개인 투자뿐만 아니라 연기금도 이제 한국 주식을 늘리고 기관 투자자도 펀드가 들어오면서 한국 주식을 사기 시작했어요. 예. 이제 신뢰가 생기는 거죠. 그 이유가 어떻게 됐건 네. 저는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가장 큰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전 그게 할인 요인의 가장 핵심이었는데 예. 그게 이제 해소되고 있는 과정이죠. 그러나 뭐 여러 가지 법적인 상법 개정도 이루어지고 제도적 지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상당한 수준으로 이제 많이 개선이 됐다 이렇게 좀 만족할 만하다고 보십니까? 이제 앞으로 더 발전될 필요가 있는데 예. 종국에는 뭐냐면 기업이 기업 가치를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생태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사실 학습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고 있는데 그 법을 바뀐 토대 아래서 기업들이 행동하면서 주가가 오르고 기업 가치가 올라갔을 때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을 경험하면 하면 할수록 네. 이 그러니까 상황은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네. 자, 이제 조금 더 주식으로 좀 좁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시장이 5천의 아주 지지대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반도체입니다. 뭐 코스피가 반도체가 다 끌어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특히 이익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빨리 오르고 있나? 뭐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혹시 반도체 업종의 주식 현재 주가 동향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에 영업이익을 20조 원 냈거든요. 네. 갑자기 급증한 거죠. 근데 올해도 디램 가격이 이미 오르고 있어서 네. 뭐 1월 실적도 좋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 예. 1분기에도 굉장히 높은 실적이 예상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게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익이 같이 따라 붙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경험하고 또 기업을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주가가 쉽게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익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렇죠. 어떤 상황이든. 네. 그래서 자신은 지금 반도체 회사들의 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고점을 논하기에는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다. 이익 증가 폭이. 네.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너무나 주가도 많이 올라왔다고 절대 주가를 얘기하기에는 이익이 많이 빠르다, 증가가 빠르다. 그렇죠. 증가 속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거든요. 살 수 있는 뭐 새로 지금 거의 올라탈 수 있는 언제든지 올라탈 수 있는 게 좀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그 비교라는 것, 가격이 비싸다, 싸다라는 건 사실은 예. 상대적인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만의 TSMC는 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을 25조 원 정도 원화로 냈거든요. 예. 근데 시가총액이 거의 2,600조 원 됩니다. 2,600. 근데 삼성전자는 20조 원, 이제 거의 따라붙었어요. 예. 그런데 1,000조 원이에요. 예. 아직도 엄청 싼 거죠. 근데 이런 이유를 대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TSMC는 시스템 반도체하고 머리가 좋은 애들이야. 예. 아니요. 이제는 달라집니다. 이제는 삼성전자가요.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이건 비교 기준이 달라요. 제가 어떤 비교를 하냐면 TSMC는 쉽게 말해서 사법고시를 붙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운동선수들이요. 네. 메이저리그에 뛰는 겁니다. 근데 왜 메이저리그에 뛰는 야구선수 보고 자꾸 사법고시 보라고 그래요? 비교가 달랐다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은 야구 시즌이다. 네. 야구 선수들 지금 봐야 된다. 예. 아니 메이저리그 가서 연봉이 높습니까? 변호사 연봉이 높습니까? 그러니까 TSMC와 이제 이익과 시총만 비교해 본다면 두 회사 이렇게 비교한다면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결코 그렇게 높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과연 내가 이게 절대적인 기준인가, 상대적인 기준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항상 변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가치라는 걸 유연하게 생각해야죠. 가치를 고정되는 게 아니라. 예. 네. 지금 또 이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 중에 하나가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정부가 활성화하겠다는 기대감으로 코스닥 이 지수를 추종한 ETF 자금에 엄청 물린다고 하는데요. 네. 아까 지금 이제 코스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이 있는 코스피는 그래도 이익이 늘어나는데 그렇죠. 뭐 코스닥은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도 없는데 그냥 뭐 활성화한다고 주가가 오를 수 있을까요? 그 거래 기업도 너무 많고 이른바 썩은 사과 같은 부실 기업도 많은데 그렇게 오른다는 게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좀 우려 사항이 있는 거고 이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주식을 결정하는데 이익 곱하기 배수인데 네. 배수만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근데 배수가 왜 오르냐? 수급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나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죠. 자금 수급으로만. 예. 네. 그런데 왜 수급이 몰릴까? 이건 정책 이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정책이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뭐 슬로건 이런 예. 것들이 코스피 5천에 맞춰져 있어요. 그게 달성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코스닥입니다 하니까 이제 따라 붙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그게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면 너무나 좋을 텐데 아직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거기에 대응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근본적으로 이런 건 있어요. 예. 그러면 코스닥 기업들이 언제 돈 버는 기업들이 있냐? 그러니까 그런 발전 가능성에 투자하는 거지.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근데 한국의 코스닥 기업 중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오랫동안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도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쉽게 말해서 골라내고 또 우량한 회사들을 투자할 건가를 네.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투자 기술적인 면을 짧게 마지막 얘기하고 싶네요. 이제 여러 가지 뭐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된다거나 리스크 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투자가 시장에 과열될 때는 오히려 냉정한 가슴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어떤 여러 가지 좀 원칙들이 지금 책에 있더라고요. 네. 몇 가지만 좀 얘기해 주실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를 아실 필요는 없고요. 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손실을 줄이고 이익을 늘리면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요. 근데 네. 너무나 당연한 걸 안 지켜요. 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손절매를 철저하게 지키고 손절매.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주가가 오를 때는 절대 팔지 않는 거예요. 주가 오를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오르는데 왜 팝니까? 네. 미리 예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나는 10만 원이 다 왔다고 생각해. 예. 그랬더니 13만 원이 가요. 네. 야 이거 끝이야. 네. 기다렸더니 16만 원이 간단 말이에요. 네. 오르는 걸 왜 예측합니까? 오를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왜 미리 파냐는 거예요. 끝까지 가지고 있어라. 예. 그래서 언제 파냐면 다 오른 다음에 떨어질 때 파는 거예요. 아, 다 오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오르가면 이제 떨어질 때가 올 테니까. 그렇죠. 그때 네. 파시면 돼요. 예. 왜 근데 오를 때 파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익은 늘리고 이익은 그리고 늘리고. 살 때부터 나는 이 주식을 언제 팔 거라는 계획을 세워서 예. 그 가격이 오면 앞도 뒤도 보지 않고 판다. 판다. 예. 그래서 손실을 줄이고 이익을 늘리면 예. 자산을 계속 쌓아나갈 수 있습니다. 네. 자, 손실을 줄이고 이익을 늘리는 평범한 원칙. 이 원칙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준과 규칙들이 있을 텐데 그 규칙은 또 개인 투자자들이 명백하게 익히고 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진보를 위한 주식 투자, 주식에 관한 책을 낸 이광수 아리리서치 광순의 복석방 대표 만나와 얘기를 잘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임대 사업자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권장했던 제도인데요. 투기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이미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남은 건 기존 임대 사업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한 없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겁니다. 정책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합니다. 정부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생계형 임대인도 많습니다. 임차 시장 불안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